네, 지금부터 그 시험 대비 마지막 요점 정리를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그 다음에 PPT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문제를 15문제를 풀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펼쳐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는 133페이지 내용부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33페이지에 본문에 있는 상단에 있는 단락부터 같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여기서 이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아주 작은 기본 입자, 알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입자는 모형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댔습니다. 자, 이때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은 쪼개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수소와 산소처럼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서 새로운 개념이 또 원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원소는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할 때 원소는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을 말하고 싶을 때 원소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된다 했고, 이 성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라고 해봅시다. 물은 우리가 화학식이 H2O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수소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한 2대1로 부피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1대1로 결합을 한 건지 혹은 1대2로 결합을 한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입자인 원자를 이용해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소를 개념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에는 내가 개수를 말하고 싶을 때에는 원자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 물질을 이루는 성분의 종류를 나열하고 싶을 때에는 원소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나오는 단락은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물의 경우에도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따라서 물을 이루는 화학식을 살펴보면 수소 그리고 산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화합물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메테인과 아세트산도 선생님이 PPT로 정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PPT에 보시면 메테인과 아세트산은, 메테인은 C, 즉 탄소 원자 하나와 H,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화학식은 그래서 CH4다라고 할 수 있고,
아세트산은 조금 더 복잡하게 화학식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화학식 안에 있는 알파벳을 보시면 C, 탄소, 그다음 H, 수소, 그다음 O, 산소라는 원소 기호가 보인다. 즉, 세 종류의 원소 기호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세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였다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 메테인과 아세트산은 역시나 화합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차례대로 PPT도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그다음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원소 기호에 대한 얘기죠. 자, 보시면 원소 기호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즉,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베르셀리우스, 처음으로 원소 기호를 고안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베르셀리우스가 원소 기호를 처음으로 제시를 하였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소 기호의 어원은 대부분 라틴어라고 했습니다. 가령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4-3을 보시면 탄소는 라틴어로 카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라틴어 카본의 첫 글자인 C를 대문자로 표현하면 바로 탄소의 원소 기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소 기호를 명명하다가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죠. 바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염소라는 물질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 염소라는 원소 이름은 라틴어로 클로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클로린도 첫 글자 C를 대문자로 따서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려다고 보니까 탄소가 이미 원소 기호 대문자 C로 명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탄소와는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규칙이 고안이 된 것이겠죠. 이처럼 첫 글자가 대문자가 같을 때에는 이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표현한다라는 새로운 명명 규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염소의 원소 기호는 C가 아니라 대문자 C, 소문자 L 두 글자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더 알아보기 내용도 선생님 수업 시간 때 과학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금술의 기호와 돌턴의 기호, 원자 기호죠. 둘 다 현대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너무 상징적인 그림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표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통일성이 없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너무 다양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심지어 연금술의 기호는 교과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색깔로도 표현을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리하여 현대에서는 연금술 기호와 돌턴의 기호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소 기호의 예시들입니다. 우리는 요것뿐만 아니라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20가지를 외웠었죠.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따가 주기율표 얘기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네요.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우리가 1번부터 20번에 속해 있지 않는 원소 기호도 일부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는 136페이지고요. 화학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질들을 이 원소 기호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메테인이라든지 또는 아세트산을 보시면 얘네들은 이 자체는 원소가 아니잖아요.
화합물, 물질명이죠.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을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 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화학식이라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교과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그 숫자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식을 화학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메테인을 이렇게 원소 기호로 표시한 이것을 CH4라고 하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네, 화학식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화학식을 써라 라고 하면 지금 메테인이라는 물질명을 쓰는 게 아니라 원소 기호를 이용한 CH4라고 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를 꼭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물질의 화학식을 써봐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을 써야 되는 문항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화학식은 먼저 물을 보시면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 모형을 한번 볼까요? 보면 수소 입자 2개와 산소 입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수소에 대한 원소기호 H와 산소에 대한 원소기호 O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수소 입자는 2개잖아요. 이러한 입자의 개수는 어디에 쓴다 했죠? 우측 하단에 작은 점자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산소 원자는 1개니까 우측 하단에 작은 점자로 숫자 1을 쓰면 되지만, 수학에서도 개수 1은 생략하듯이 화학에서도 이 1개라는 점자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꼭 생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의 화학식은 H2O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화학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으니 꼭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형화 시켰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돌턴의 원자설에 따르자면 좀 PPT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죠. 돌턴의 원자설에 근거하면 바로 이 2번째, 3번째 내용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소는 원자 모형도 똑같다. 반대로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면 입자의 크기도 다를 것이고 성질도 다를 테니까 원자 모형을 그릴 때 원의 크기도 달라져야 될 것이며,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은 색깔을 이용해서 구분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시면 수소는 수소 분자겠죠. 지금 나와 있는 건 이 수소 분자는 같은 종류의 원소가 2개 결합한 것이니까 돌턴의 원자설에 근거해서 입자 모형을 그릴 때에도 같은 크기, 같은 색깔을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화학식을 보니까 탄소 입자 하나와 산소 입자 하나가 결합한 것이죠.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것이니까 이렇게 지금 원자 모형에서는 색깔을 달리하여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암모니아, 그다음 염화수소, 과산화수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적어도 이 6가지의 화학식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 화학식 메꾸는
표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다들 할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이산화황. 자, 우리가 물질명은 뒤에서부터 읽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앞에서부터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황은 여기에 써주면 될 거고, 이산화라는 이 화학식은 그 다음 여기에다가 써주면 될 텐데, 황은 원소기호가 S니까 S라고 그대로 써져 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블랭크에다가 이산화에 해당하는 내용만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2는 숫자 2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산화. 산화는 이 화자는 원래 소자가 연결어 화로 변경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산화를 연결어를 다시 소로 고쳐서 표현을 해보면 산소가 될 테니까 여기 산화는 산소의 어미 소가 화로 바뀐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산소의 원소기호는 뭡니까? 예, 5죠. 그래서 이산화황은 SO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테인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라고 했죠. CH4가 메테인이다. 오존도 O3가 오존이다. 자, 이산화탄소 한번 해볼까요? 자, 탄소 얘가 앞으로 적히면 되겠죠. 이산화가 뒤에 적히면 될 겁니다. 그럼 이 블랭크 자리는 이산화에 해당하는 화학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까 정리했으니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 이번에는 블랭크가 앞에 있네요. 그러면 질소에 해당하는 원소기호 N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NO2가 이산화질소를 나타내는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는 138페이지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넘어오면서 새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새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일부 추가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고,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 내용을 배웠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배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원자에 대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이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PPT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1700년대 이 존 돌턴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처음으로 이 원자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원자설을 주장을 했던 분이시고, 이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단순한 동그란 구 모양이다라고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음극선이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원자는 단순히 그냥 단단한 공 모양이 아니라 좀 말캉말캉한 젤리 모양으로서 그 안에 무언가 전하를 띠는 현상이 있더라, 즉 전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러더퍼드가 드디어 원자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자를 살펴보니까 그 중심부에 원자핵 코어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만에 보어가 비로소 원자 모형을 또 새로 제시를 하였죠. 달라진 점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비교해 보시면 극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얘기를 해보자면, 보호는 전자가 그냥 질서정연하지 않게 도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궤도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안쪽에 있는 궤도, 그 다음 궤도들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갭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죠. 가장 안쪽에는 전자 2개가 포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듀엣 규칙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그 듀엣 규칙 이후에 두 번째 궤도부터는 전자가 총 그렇죠 8개씩 들어갈 수 있다. 옥텟 규칙이라고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를 얘기할 때에는 이 듀엣 규칙과 옥텟 규칙을 이용해서 전자의 궤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자, 이제 원자의 구조를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과학자들이 원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온 결과 원자는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서 원자의 구조를 정리해 줍니다. 원자는 중심부에 크기가 매우 작은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그림과 같이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또 쪼개어질 수 있다. 이때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로 인해서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원자핵 주위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움직인다라는 것에 체크가 돼야겠죠. 전자는 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내용은 아마 이 다음 교과서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조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의 수와 정자의 수는 같고, 따라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선생님이 별표를 계속해서 치고 있다, 그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의 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에 대한 절대값이 같을 때에는 두 수의 합이 무엇이다? 제로이다라고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웠죠. 따라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를 꼭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만큼 매우 작다. 거의 3600대 1 정도 된다 했죠. 정확하게는 1847대 1입니다. 무엇이? 양성자와 전자에 대한 질량비가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중성자도 1847의 질량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것이 원자핵이니까 비로소 이것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원자핵의 총 질량이 나오겠죠.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비는 대략적으로 3600대 1이 됩니다. 그러면 3600에 비해서 1이라는 값은 거의 0에 수렴하다 보니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만큼 작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매우 높은 큰 원자핵은 유동성이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이 전자가 실제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사실은 주기율표를 먼저 보고 나서 이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는 지금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함께 지금 이 단락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주기율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룰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정리한 단계니까 주기율표를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소 원자의 경우에는 질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7번이죠. 따라서 원자 번호라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 또한 원자 상태일 때에는 양성자의 수와 무엇의 수가 같습니까? 그렇죠. 전자의 수가 같다. 왜 안 적히지? 따라서 지금 질소 원자를 표현하고 있는 원자 구조 모형을 보시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을 것이다? 7개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을 텐데 전자도 몇 개가 보인다?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양성자 7개와 전자 7개가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블랭크가 되어 있더라도 질소 원자를 그려놓은 모형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질소 원자가 이온이 되었을 때에도 모형을 그릴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추가로 전자 몇 개를 그리면 되죠? 3개를 더 그리면 되겠죠. 만약 그림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이온 상태가 된 것을 모형으로 그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3개를 더 그려야 됩니까? 왜 2개가 아니라 3개를 그려야 되는 거죠?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설마 이 내용 아직 정리 안 된 친구는 없겠죠?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7, 양성자의 수가 플러스 7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호 모형에 따라서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 그립니까? 전자 2개를 그리고 원자 번호 7번이니까 전자도 총 7개가 있겠죠. 아직 5개의 전자를 더 그려야 되는데 이 5개의 전자는 두 번째 궤도에 그려야겠죠. 지금 선생님은 규칙성 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5개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궤도부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8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안정한 상태가 될 텐데 현재 5개밖에 없으니까 주변으로부터 몇 개를 더 받아야 됩니까? 3개를 더 받아야겠죠. 이렇게 해야 안정한 상태에 도달될 수 있다. 즉 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이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질소 원자가 이온화가 되면, 이온이 되면 전자 3개가 추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옆에 있는 나트륨 원자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트륨 원자 번호는 11번. 따라서 양성자와 전자가 11개 있을 것입니다. 전자 11개가 그려져 있다면 그림을 보고 전자가 11개 그려져 있네. 양성자와 똑같은 개수로 지금 그려져 있네. 그러면 원자 상태를 그린 모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트륨 원자는 이온이 되면 전자 1개를 잃어버리죠. 따라서 만약에 나트륨 가운데 원자 번호 11번에 해당하는 양성자의 개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만약 전자가 10개 그려져 있다면 이것은 원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린 거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온된 상태, 이온화된 상태, 나트륨 이온을 그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4-9도 중요합니다. 정리를 스스로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냐면 단순히 원자 모형까지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온이 되었을 때의 전자는 몇 개일지까지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빈칸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리튬은 3번이니까 양성자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전부 원자 상태니까 양성자의 개수와 마찬가지로 전자도 3개가 그려져 있겠죠. 그 옆에 있는 붕소원자는 몇 번이죠? 5번이니까 선생님 가운데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전자 몇 개 그려야 됩니까? 원자 상태니까 전자를 5개 그려내면 되겠죠. 다음 산소 원자는 8번이죠. 가운데 그러면 양성자 개수를 플러스 8로 표시를 하고 전자를 8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나아가서 만약에 산화이온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 전자 몇 개를 더 그려야 되죠? 2개를 더 그려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에는 주기율표가 나오는데요. 주기율표 여러분들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는 꼭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얘네가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면서 이온이 되는지 혹은 전자를 몇 개 얻으면서 이온이 되는지까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내용은 주기와 족의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성질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까지만 나와 있죠. 아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 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같은 주기란 무엇이 같다라고 했죠? 전자 껍질 수가 같다 했죠. 즉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를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주기는 전자 껍질이 1개라는 소리고요.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족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나오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47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PPT와 함께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현재 전자 배치 보호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시간이니까요. 이 내용을 아직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앞선 영상 자세하게 소개를 해놓았으니까 앞선 영상들을 보면서 부족한 파트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PPT가 아마 저 뒤에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PPT를 최신화를 안 시켜서 지금 이 PDF로 받은 파일에는 없네요. 실제로 캔바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알칼리 금속이라 해서 일족 원소,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들은 전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은 성질이 공통적인 성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은백색 광택을 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금속과 같은 성질을 띈다라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막 재련한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을 생각해보면, 떠올려보면 내용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제시된 내용부터는 일반적인 금속과는 차이가 있는 알칼리 금속만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서 칼로 쉽게 잘릴 만큼 무르다라고 했죠. 그 다음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서 광택을 쉽게 잃어버리고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불을 내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기와 물과 접촉하게 되면 이렇게 성질이 금방 사라지고 폭발이 일어나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보관해야겠죠.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한다. 꼭 내용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이 아마 적혀져 있죠. 상단에 보시면 은백색의 광택, 밀도가 작고 무르다, 산소물과 활발하게 반응한다. 똑같이 다 적혀져 있죠. 자, 이러한 일조 원소를 무엇이라 한다고요? 알칼리 금속.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소와 물과 활발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 그렇죠. 석유나 액체 파라핀. 자, 내용 정리 스스로 한 번 더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8쪽에 대한 성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18쪽 원소 묶어서 무엇이라 적어야겠죠? 비활성 기체라고 적을 수 있어야겠죠. 자, 18쪽 원소는 묶어서 뭐라 부른다고요? 비활성 기체. 이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자 배치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전부 옥텟 규칙 혹은 헬륨 같은 경우는 듀엣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얻거나 할 필요가 없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단원 내용은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온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자, 이온에 앞서서 먼저 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원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원자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이 18쪽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 상태로도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원자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을 하거나 또는 원자를 서로 부족한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한 상태를 이루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쌤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중학교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넘어가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이미 이왕 전자배치를 배운 김에 그 내용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 분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자 배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유 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산소 원자는 원자 상태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죠. 따라서 산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원리를 설명할 때 공유 결합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영상 공유 결합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나는 지금 이제 그 내용까지 한번 참고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공부할 양이 많다 하시는 친구들은 그냥 산소 원자로는 불안정해서 존재할 수 없구나,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상태여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교과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용 정리는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이죠. 자, 보시면 자, 원자들이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분자라 한다. 그죠? 분자에 대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분자 상태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 정리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산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산소만이 가지는 성질, 이산화탄소만이 가지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지구상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원자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 그렇죠. 그 물질을 이루는 성질이,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안정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 한다? 그렇죠. 이온 상태라 한다. 실제로 전자를 잃어버리고 얻기 때문에, 즉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죠. 실제로 마이너스에 대한 전하값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전자를 잃는다라는 것은 마이너스에 대한 전하량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 리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리튬은 원자 상태일 때에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죠. 왜냐? 리튬의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요. 양성자를 3개 들고 있겠죠. 따라서 플러스 3에 대한 전하량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는 마찬가지로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자 상태일 때는 원자 핵의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도합 총 전하량이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는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튬은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이온 상태가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니까 원자핵은 그대로 플러스 3이지만 이제 전자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었죠. 따라서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합 총 전하량은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리튬 원자가 안정한 상태가 되면, 즉 이온이 되면 리튬은 일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전자를 잃고 나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양이온을
식으로 표현하면 우측 상단에 그 전하량을 표시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1 플러스겠죠. 그러나 이 1은 생략하여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과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번엔 산소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플러스 8이겠죠.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전자도 원자 상태일 때는 8개일 겁니다. 따라서 도합 제로가 되면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일 텐데요. 자,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인 이온 상태를 만족하려고 할 것입니다.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하량에 변화가 없겠죠. 그러나 전자는 두 개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를 만족하게 될 테니 총 전하량은 도합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산소 원자는 이온이 되면 총 전하량이 제로가 아니라 2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처럼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이온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온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개수와 함께 마이너스라는 전하의 종류까지 우측 상단에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온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스스로 한번 잘 해보시고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얘도 화학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까요? 염화 나트륨 거꾸로 적어주면 되겠죠. 나트륨은 원소 기호가 요거니까 Na 적어주고, 염화는 연결어 화를 소로 고치면 염소죠. 염소는 원소 기호가 Cl이죠. 따라서 NaCl이라고 적어주고 개수비만 맞추면 되는데 부피비만. 나트륨은 11번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려서 일가 양이온이 되는 친구고요. 염소는 17쪽이죠.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안정화되는 일가 음이온인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 한 개를 잃고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안정해지는 원소들이죠. 따라서 실제로 전자에 대한 주고받음을 계산해 보면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받으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둘은 1대1로 결합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NaCl이라고 적어두고 어차피 1대1 결합이니까 개수 1은 생략한 채로 NaCl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염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요거는 쌤이 수업 때 설명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놓고요. 나머지는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이온의 형성은 전하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될 수 있다.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될 수 있다. 이 내용까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때 다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니까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해서 쌤이 두 번째 유인물이죠. 이온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온이 되는지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해서 표 내용 정리를 다 해드렸을 겁니다. 필기 노트에도 있으니까 필기 노트 한번 볼까요? 자, 필기 노트를 2학년 과학 자, 필기노트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다 필기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좀 흐린데 아마 이거는 데이터가 선생님이 지금 좀 잘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보이실 텐데요. 만약에 안 보이면 얘를 좀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근데 크게 여러분들 뭐 보시는데 화질이 엄청 깨진 건 아니니까 보시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필기노트 20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십시오. 그 다음 다원자 이온이라 해서 교과서에도 여기 나와 있죠. 암모늄 이온부터 해서 탄산 이온, 그리고 질산 이온, 수산화 이온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우리가 했던 건 황산 이온이 있었죠. SO4 2-. 요거까지 추가로 적어두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산 이온. 그 다음에 어차피 이온의 이동에서 또 나오니까 미리 한번 적어두고 갈까요? MnO4-. 이거 이름 뭐였죠? 그렇죠. 과망가니즈산 이온.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없지만 쌤이 내용 정리 한번 해줬던 거 CrO4 2-. 얘는 그렇죠. 크로뮴산 이온. 이온의 이동에서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다루게 되는 다원자 이온이니까 얘들까지도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자 이온에서 마주치는 친구들 여기 많죠? 질산 이온도 여기 보이네요. 질산 칼륨 수용액도 우리가 이온의 이동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만큼은 꼭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이온의 이동.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질산 칼륨 수용액도 이용한다.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도 이용하고요. 황산구리도 이용하네요. 황산구리에서 황산도 나오니까 얘까지 체크가 돼야겠네요.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온 이름을 부르는 규칙 나오죠. 소를 떼고 화 연결어 화로 바꾼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쌤이 시뮬레이션 가지고 실제로 색깔을 지니고 있는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알려드렸었죠. 자, 질산 칼륨 수용액은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뿌려주는 이유가 뭐랬죠? 충분히 적신다 되어 있죠. 자, 곤약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아니죠. 비전해질 물질입니다. 따라서 전해질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물질인 질산칼륨을 충분히 적셔줘야지 실험에 우리가 다음 사용하게 될 이 수용액들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물질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들도 음이온과 양이온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그리고 황산구리 2 이용해 가지고 색깔을 지니는 이온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과 푸른색을 띈다 보이죠? 정리해 볼까요? 과망가니즈산 칼륨에서 이 보라색을 띠는 이온은 누구라 했죠? 네,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 했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음이온이죠. 음이온이니까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요? 네,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반대로 황산구리의 이 푸른 색깔은 구리 양이온이 띠는 것이라 했죠. 자, 구리는 양이온이니까 특히나 여기선 이가 양이온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음극으로 갈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교과서 내용을 따라서 내용 정리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PPT에서도 이 내용 정리를 우리가 했잖아요. 다시 처음 맨 뒤에 여기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죠. 꼭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질산, 칼륨, 수용액까지 함께 얘네들 이동하는 거 정리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 가지 물질 갖고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떨어뜨리고 나서 실험을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의 종류는, 그렇죠, 종류니까 두 가지죠. 질산, 칼륨, 수용액에서는 마이너스 극으로 양이온이 이동할 텐데 칼륨 양이온이 보이죠. 황산구리 투수용액에서는 구리 양이온이 보일 거고요. 과망가니지산 칼륨에서는 칼륨 양이온이 보일 텐데 칼륨이라는 종류 그리고 구리라는 종류, 칼륨 이온과 구리 이온 두 종류가 이동할 것이다. 그죠? 그다음 양극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음이온을 모두 골라주면 되겠죠. 질산 이온, 황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종류가 다 다르니까 총 3종류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살짝 영상을 끊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